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기저기서 비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 피해 없는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편 나프타 재협상 소식이 뉴욕 증시에 계속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는 아직 대화할 적기가 아니다라면서 찬물을 끼얹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중국 증시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수요일 글로벌 슈퍼스탁 늘 그래왔듯이 악재를 피해갈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종목 오늘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0.02% 소폭 오르면서 2303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에서는 기관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232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138억 원, 외국인은 140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0.52% 오르면서 80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보셔야겠죠. 코스닥 지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249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요. 개인이 159억 원, 외국인은 113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최근은 글로벌 시장적으로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빨간불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반도체주에 주목하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17% 오르면서 7,590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S&P 500 지수는 현재 0.12% 오르면서 2,902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계속적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04% 오르면서 9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8년 내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골드는 0.55% 내리면서 1,202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량에 대한 발표 소식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은 0.04% 오르면서 68달러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0.1% 내리면서 2,77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항생지수는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28% 오르면서 28,35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784만 원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에이다가 0.85% 하락 중입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코인들이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스텔라 루멘이 0.38%, 비트코인 캐시는 0.0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이 1위를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은 3,850억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3위와 4위, 5위에 있는 코인들의 거래량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현재 미국 증시에서 거침없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9개월째 동결 중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이번에는 움직이게 될까요? 외신을 통해서 먼저 미국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US stocks, S&P, Nasdaq hit record high as trade war fears reced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낮아지면서 S&P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미국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1월 2일 7,000선을 돌파한 이후 7개월 만에 8,000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한 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재 시장은 경제 긍정론과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현재 on fire, 그러니까 불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Fed's Powell Defense Policy of Gradual Interest Rate Hike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패드 측이 점진적인 이 금리 인상을 그대로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미국이 올해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올린 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인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한 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부터 긴축 정책에 들어간 이 미국은요. 이번 해에만 두 번 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다음 달과 그리고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요일이고요.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프타 타결 그리고 미중 무역 완화 소식이 조금 이어지면서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미중 무역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잠잠해진 거는 사실이죠. 여러 호재가 지금 이어진 상황인데 요약을 좀 간단히 해보자면 감세 정책으로 인한 미영업이익 증가, 애플, 구글 등 2분기 후실적, 나스닥, 그리고 나프타 협상 타결로 인한 미중 무역 우려 완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요건 자체가 겹치면서 미 증시에 대한 호도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주 어떻게 보시면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좀 거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근데 이 거품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호재라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그 나스닥이나 S&P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증시에 대해 매수적 접근을 고려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멘토님의 의견이셨는데요. 연초에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로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사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향후에 좀 얼마나 증시에 반영이 될까요? 네, 사실 그 미중 무역은 더 이상 이제 미 증시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시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중 무역에 관해서 좀 앞으로도 좀 진행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올해 차트를 좀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에 대한 합의 부분으로 조금 유동성만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 많이 펼쳐졌어요. 유동성. 그러니까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그런 국면이 많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또 고가를 갱신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는 미중 무역은 더 이상 미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요건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돼요. 요새 여러 뉴스 보면 미 어떻게 보면 전쟁이란 표현을 좀 써갖고 좀 극단적이긴 한데 다수의 이제 미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 관점들은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불리하게 보이질 않아요. 미국 입장에서 불리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중 무역에 대해서 어떤 뉴스라든가 뭐 좋지 않은 뉴스가 뜨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 상승 랠리는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보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증시는 최고가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조금 힘을 못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한국 증시가 오늘 상승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 자체는 최고가 갱신을 못 하고 있는 시점인데 다음 뉴스를 통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이슈도 함께 좀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소식은요, 이 국내 금리와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는 31일에 예정된 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도 이 미국 증시는 굉장히 고가 경신을 했는데도 국내 증시는 좀처럼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멘토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미 증시가 고가 갱신 중이죠. 첫 번째 뉴스를 보듯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고가 상승에 대한 여건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여러분들 국내 증시를 한번 조금 보셨으면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2017년도 한 해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이나 언론에서 자 오늘 한국 증시가 빨간불이 끄였습니다. 네,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잠깐의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예요. 올해 초부터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은행의 방관이겠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본이 굉장히 빠져나가면서 이 증시에 탄력을 못 받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증시가 거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마인드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결론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봤으면 싶어요. 자, 2018년부터 미중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차트가 S&P나 나스닥 지수가 연가를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머징 마켓 외국인 순매수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상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미 증시가 고가 갱신을 해도 한국 증시는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 한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전체적인 사이클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증시 자체가 이머징 마켓에 자본이 빠져나간다면은 더 이상 한국 증시에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못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크게 메리트가 현재로서는 지금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셔도 무방해요. 지금 주식 자체 굉장히 힘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식이 많이 못 오르고 있어요. 한국 증시가. 지금 보면은 테마주 이상으로는 굉장히 좀 상승 랠리를 이끌지 못하는 현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당분간 한국 금리가 못 오르는 이상 이머징 마켓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증시는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주식에 조금 메리트가 없겠구나 보니까는 이걸 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를 1.5%에 동결할 전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국과의 금리 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멘토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예상, 이머징 마켓 자본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약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죠? 네, 사실 글로벌 슈퍼스탁인데 제가 오늘은 좀 한국 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금리라는 큰 틀 자체가 뭐 글로벌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고 미국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한번 설명은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는 지속적으로 파란불이 켜질 거예요. 네, 좋지 않은 현상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본시장이에요. 철저한 외국인 자본시장이에요. 네, 외국인 자본시장에서 금리 역전 현상을 방관하고 있다면은 외국인들도 메리트를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왜 있니 하는데 그런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본 자체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게 한국 증시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없구나. 이는 금리 역전 현상을 방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주식을 하는데 수익을 내는데 좀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나스닥이랑 S&P 상승 랠리장을 조금 많이 했어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좀 초고가를 갱신했어요.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또다시 사려야 돼요. 왜냐면 랠리입니다, 랠리. 또 한 번 눌림 장세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장기 포지션이 한 번 나올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7,200 인근 7,250이죠. 나스닥 지수 있습니다. 7,250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 증시는 거품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거품이 언제 끝나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뭐냐면은 이제 10년물 채권하고 2년물 채권의 스프레드 이격 격차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제로 영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품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사실이고 미 증시 자체가 이제 중앙선거를 앞두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60분봉 보면은 지지가 하나 받고 다시 한번 최고가를 오늘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오늘도 당연히 매수적인 접근을 많이 바라봐야겠죠. 그 기준 자체는 오늘 기준선이 됩니다. 기준선. 왜냐면 저는 기준선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준선 지지가 밑으로 밀린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다. 그럼 다시 한번 스탠 상단에서 제 매수를 도전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은 순서인 것 같아요.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내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시고 이 증시에 관한 매매를 하는 매수적 접근으로 모두 한다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자체는 조금 지났어요. 그냥 고가 갱신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추가적으로 좀 더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절 자체를 확실하게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7560 밑으로 좀 하회한다면은 매수적 접근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에 좀 붙었을 때 일목균형으로상 6000 상단 스탠에 조금 접근했을 때 그때 매수적 접근을 고려하시면 수익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스닥과 S&P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지났지만 랠리장이기 때문에 상단이 열려있다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여행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로 전 세계 IT 투자계를 흔들어온 소프트뱅크 펀드가 이번엔 중국 IT 합작사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프트뱅크 펀드가 선택한 기업은 어디이고 투자금 운용 계획은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석 달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탓이라는 관측도 내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중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둔화세에 대해서 김형철 멘토와 좀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마감장에 대해서 좀 살펴주세요. 일단은 전일장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0.4의 종합 주가 지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0.1% 이제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 2,777 이 수준으로 이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2,700 저점을 찍고 그 전날 일단 한 2% 가까이 상승을 한 부분에 따른 소폭의 쉬어감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전 성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0.15%, 15포인트 오른 8,733, 그리고 창업한 같은 경우에는 0.32포인트 내린 1,493.1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장 그 중국 3대 지수 보면은 대부분 그 움직임 폭 자체가 한 0.5포인트도 되지 않고 거의 1%, 0.1% 내외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날 상승에 따른 뭐 하루 정도의 이제 쉬어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중국 증시의 단기적인 저점은 어느 정도 좀 확인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2,700선 쌍바닥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8월 20일경 일단은 2,700 부근 아래에서 양봉으로 좀 들어올리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그간 이후에 재차 2,700을 크게 하회하지 않으면서 전전일날 일단 돌려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 그 중국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피로감 자체가 뉴스에 대한 피로감이죠. 그러니까 뭐 이 앞전에는 그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면은 사실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들 이익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납다 쪽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뭐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시황 마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뭐 소프트뱅크 하면은 상당히 이제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이고, 소프트뱅크는 여러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좀 신성장 모멘텀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이제 좀 M&A나 아니면은 기타 지분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비상장이지만 쿠팡 관련돼 해가지고 소프트뱅크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좀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된 그런 부분들인데,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비전펀드 쪽에서 일단 중국 온라인 보험사 중안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쪽 같은 경우가 일단은 소프트뱅크랑 중안보험 이제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안한과기 국제에 한 1억 달러씩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뉴스를 좀 이슈로 좀 잡아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소프트뱅크가 이 중국 IT 합작사에 이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중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계열의 그 엔터파이낸셜이랑 텐센트 그리고 핑안보험 등이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제 설립한 기업이고, 일단은 뭐 2014년도 같은 경우에 과도한 음주 건강을 해치는 것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나 아니면은 기온이 37도가 넘어가면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성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기발한 그런 보험 상품을 가지고 관심을 끌었고 그 관심은 인지도 확대로 이제 좀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사업을 IT 분야로 넓혔습니다. 워낙 이제 뭐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랑 인공지능 쪽, 그러니까 두 개 자체가 신성장 키워드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보험은 전통적인 산업이고 지금 블록체인이랑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신성장인데 이 두 부분들을 결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안의 I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랑 기술자가 1,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안보험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소프트뱅크가 왜 여기에 이제 뭐 투자를 했느냐, 그냥 뭐 기존 보험사면은 크게 매력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랑 기술자가 1,500명이 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이랑,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을 더불어서 헬스케어 사업이랑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상당히 소프트뱅크의 구미를 좀 당기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그 IT 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험만 파는 그런 기업도 아니라 IT랑 보험을 합친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점에서 좀 오래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험은 사실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좋게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건 보험사가 여러 가지 이제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그 개인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IT랑 결합을 했을 때 사실 시너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한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러한 그 신성장 관련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미래의 산업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증시에는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이익에는 영향을 분명히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집계하는 지난달 중국 기업 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동기보다 한 16% 정도는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4월 달에 21%대였다가 5월 달에 21%대 그리고 6월 달에 20%대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16%대로 그러니까 4월 이후에 5, 6, 7 이 3개월 동안 연속 이제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익 증가율이 조금 둔화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둔화된 이유는 뭐 가장 크게는 무역 전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철강 쪽 관련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부진했고 그다음에 자동차랑 그다음에 전자장비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부진한 부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저점은 찍었지만 추세적인 상승, 기업 이익 실적 증가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단기 저점 이후에 박스권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저희 중국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일단은 단기 바닥은 확인을 했다.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2,700선 단기 저점은 어느 정도 찍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추세적인 상승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저점이 찍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일정 부분 지수가 올라왔을 때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박스권이지만 빠르게 바이앤홀드가 아닌 트레일링 전략을 이제 취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던 가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투자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기업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의 기업은 일단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고 IT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그 감시 카메라 쪽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명은 이제 하이크 비전입니다. 선전증시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앞서 이제 그 중앙보험 관련해서 소프트뱅크 이슈도 다뤄드렸지만 일단은 신성장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감시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SSD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3월 인터넷 솔루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2.100 위안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6.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3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 전장 산업에서도 순이익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니까 이 하이크 비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여행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중국 최대의 검색 포털 바이두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 소식 윤진 멘토의 분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좀 더 안정된 토큰화 자산 매매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인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또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중국 1위 포털 바이두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 콘텐츠를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콘텐츠로서 막도록 지금 규제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목적은 ICO 등과 관련된 정보가 퍼지는 행위를 막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바이두가 이 암호화폐 콘텐츠를 전부 좀 차단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이기 때문에 일단 구글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오히려 차세대 중국이 더 부상하게 될 경우에는 구글보다 더 큰 폭생이 터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콘텐츠를 막는다는 거는 일단 바이두, 소셜 웹사이트인 바이두 티에바에 대해서 암호화폐 관련 포럼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검색 사이트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제외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암호화폐 퍼지는 거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규제하는 부분이 강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관련된 조사를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포럼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중국과 법 규제에 맞게 운영할 것이다라고 한 만큼 일단 중국 자체 정부에서의 내려온 법과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두가 이렇게 지금 강한 규제를 좀 진행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바이두가 이런 움직임을 진행하는 거에는 물론 중국 정부의 압박이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왜 이거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더 강하겠죠. 일단 암호화폐 ICO에 대한 정보가 퍼지는 것에 따른 그 점이 굉장히 좀 크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규제 당국에서 ICO 자체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ICO를 통해서 사기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ICO를 통해서 지금 외화 쪽으로 자금이 반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중국 내에서 ICO를 진행해서 오픈을 하더라도 사실상 ICO로 들어가는 자금들은 일단 묶이는 자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만큼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ICO를 오픈을 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네오같이 상위권에 상당히 올라가 있는 업체들은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더리움이나 다른 화폐들과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신규 코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앞으로 클 수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 추가 오픈을 하지 않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온라인 결제 플랫폼의 위챗페이, 알리페이가 자산 결제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만큼 나머지 플랫폼들도 대규모 기업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가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좀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좀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일단 중국이 암호화폐 관련 제재를 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바이두와 구글이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지금은 미중 무역 경쟁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추후 한 5년만 넘어가도 바이두 그리고 다른 중국의 기업들이 좀 더 앞설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JP모건이나 다른 쪽의 시총들이 중국 기업들한테 죽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융권이 앞서는 게 곧 나머지 기업들을 다 리드하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받는 만큼 바이두가 구글을 오히려 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서 홍콩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규제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게 굉장히 좀 변수인데 사실상 중국이 두려워할 규모의 시장 경제는 아니에요. 암호화폐 시총 전체가. 근데 중국이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통제 경제를 좋아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그리고 외화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화가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다시 중국 시장으로 유입이 돼서 중국 내부 시장 안에서 투자를 다시 감행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부 기업이 ICO를 하더라도 본인들의 유동자산들을 전부 다 이 ICO 안에 묶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미중 무역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저위안화의 정책이 중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자금들이 묶이게 되면 당연히 그 위안화 쪽으로 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모멘텀을 애초부터 부여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 싱가포르 금융당국에서
토큰화 자산 매매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인수를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딜로이트랑 나스닥 등까지 협력이 들어가면서 지금 증권대금 동시결제 시스템 DVBP를 개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매매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착수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거래소를 새로 설립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싱가포르 통화청 지금 MSA 측에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SGX는 상당히 좀 유명하죠.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상당히 상위권 거래소 측에 포함되다 보니까 네임 밸류가 있는 친구들이고요. 근데 이 측에서 이제 토큰화 증권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한다라고 오픈을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토큰화 증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큰화 증권이라는 단어로 보자면은 기존에 거래되던 증권 거래 등의 금융 상품 거래를 블록체인화한 거래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토큰화 증권이라는 게 그냥 일반 토큰이나 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증권 자산으로 거래되는 상품들을 토큰화, 한마디로 블록체인으로 업데이트해서 좀 상품화로 시킬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플랫폼이 추후에 암호화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구조인 게 맞죠. 일단 암호화폐들이 이용하는 구조조가 굉장히 동일한 플랫폼이고 그리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돼서 블록체인 플랫폼 하에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일반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거래 형태가 아니라 P2P 거래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플랫폼 안에서 그냥 단순 로직 안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안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들을 그냥 상용화로 거래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아예 거래 플랫폼까지도 블록체인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있어서 앞으로 SGX가 맘만 먹는다면 암호화폐 거래를 도입해서 국제시장 거래를 폭발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얼마든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소식을 좀 통해 보니까요. 이 사업에 지금 미국 거래소 사업자인 나스닥에 참여를 한다고요? 네, 일단 24일 SGX가 낸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일단 블록체인 스타트업 안쿠안과 거래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래 사업자 미국의 거래소 사업자인 나스닥과 협력을 해서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의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보다가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이렇게 사업에 참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어떻게 국가 단위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실 거고. 근데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나 NYSE 같은 대형 거래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에 가깝습니다. 사기업에 가깝고 또 공기업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본인들이 사업을 CEO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어느 나라 거래소들과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사 회사로서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해서 제미니 같은 경우를 인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ETF나 이런 상품들을 출시하기 앞두고 있죠. 이런 것처럼 나스닥이 지금 SGX와도 추가적으로 거래를 터서 싱가포르 쪽 아시아의 핵심 메카죠. 이쪽으로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개발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 당국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나스닥이 미국 안에서 플랫폼을 오픈했을 때 실패 사례가 생긴다면은 나스닥에도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시도 사례로 일단 SGX를 앞에다 밀고 뒤에서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플랫폼 테스팅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나스닥이 여기 참여했다는 거는 일단 SGX가 만약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든다. 추후에 나스닥이 이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사례를 오픈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SGX가 퍼스트를 달리겠지만 추후에 서양권에서 오픈하게 될 경우에는 나스닥이 이 퍼스트 자리를 다시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서양권에서 퍼스트가 된다면 당연히 글로벌 퍼스트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대금 동시결제 시스템 DBP는 일단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된 증권을 자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 한마디로 본인들이 거래를 플랫폼상으로 오픈해놨던 증권 자산들을 토큰화로 만들어서 즉 이 블록체인 상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물론 이 블록체인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만약에 뭐 제3자 유정이 들어온다 혹은 유증이 들어온다 아니면 감자가 들어온다 이럴 때 본인들의 자산을 다운시키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거래가 실질적으로 문제없이 잘 일어나는 거를 캐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금 결제와 실물 인식도가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그냥 간단히 매수 매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한다.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폐쇄주의 중국, 그리고 개방주의 동남아라는 가이드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개방주의 동남아에서는 또 싱가포르가 가장 우월하죠. 네. 네, 일단 폐쇄주의 중국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동남아권들이 굉장히 트레이딩에 있어서 깝깝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자산들을 자꾸 묶으려는 ICO 업체들 그리고 신규 코인 업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들까지도 부정적인 의견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자면은 거래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코인 오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근데 금융권에 대해서는 상위를 달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힘에 의해서는 상위를 달리길 바라고 있다는 거는 딱 둘 중 하나입니다. 본인들의 자산을 일부 기업들한테 투자해서 막아놓기 싫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통제하에 모든 금융권을 둘 수 있길 원한다는 것. 이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자산을 어딘가에 지금 기업들한테 묶어놓기를 싫어한다는 거는 일단 개인들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동산 붐으로 인해서 돈을 번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인 자산들에 대한 매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적인 자산들이 오픈될 때마다 굉장히 거기에 쏠림 현상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심리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강하면 가했을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이 먼저 이런 거래소나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런 암호화폐 붐이 안 일어났던 것 뿐이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을 수 있고요. 오히려 선물장을 중국이 리드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량들에 앞서서 중국이 막았던 거는 이쪽으로 거래 물량들이 전부 다 매집되게 되면은 당연히 물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언젠가 폭락장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폭락장을 중국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국 증시가 무너진다거나 혹은 중국 부동산장이 무너진다라면은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강제로 법안상으로 동결시켜버리는 등의 법안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중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유시장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중국은 엄연히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다만 대외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중국이었는데 일부 기업들 거래소들의 물량들이 전부 다 옮겨지게 되면 이걸 중국이 강제로 막아낼 수가 없죠. 중국이 강제로 통화 물량들을 막아내고 혹은 거래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진행을 한다. 이럴 경우에 외화 물량들에 대한 물량들이 지금 컴플레인을 많이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홍콩장에도 지금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콩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바이낸스가 문을 닫는다. 중국이 강제 조치로 바이낸스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외화 자본들이 중국의 정부에 대한 소송 조치에 나설 거는 당연한 이치고요. 그런 모습에서 볼 때 추후 자금들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중국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자금들이 시장에 통용되지 않고 일단 어느 자금들이 묶여버리게 될 경우에는 통화가치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디플레이션의 현장이죠. 디플레이션의 현장이기 때문에 통화가치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서 추후 미중 무역 경쟁 관해서 지금 적자 흑자 간에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 있는데 당연히 미국이 원하던 대로 미국의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흑자를 보고 싶어하는 게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죠. 지금 중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미국 대비해서 당연히 흑자 부분도 줄어들 수 있고요. 미국 대비해서만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타국가들에 대해서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요인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개방주의 동남아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태국도 그렇고 지금 싱가포르 오늘 말씀드린 싱가포르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개방적으로 나머지 암호화폐 플랫폼들을 본인들한테 유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사실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몰타죠. 몰타 섬의 경우에는 이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본인들이 인수를 해서 보유를 해놓고 있고 지금 이번에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일했던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경우에도 몰타에 지금 법인을 추가 설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체에 대해서 정확히는 벤처캐피탈 쪽으로 설립을 들어가지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들이 철저히 지금 본인들의 법안의 규제가 없는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몰아넣을 것이고, 이쪽 플랫폼 기준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법인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남아 회사들은 이런 부분을 론칭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당히 통찰력 있는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코인 쇼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고요. 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